자, 또 보죠. 시장의 기능과 한계. 그래서 시장이라는 건 뭐예요? 예,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다. 밑줄 쫙 꺼놓으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밑줄 쫙쫙 꺼놓으세요. 생산물 시장. 여러분 저 물고기를 사러 갔어요. 어시장에. 그러면 생산물 시장이죠? 근데 낚시도구나 그물을 사러 갔어요. 그러면 생산 요소 시장이죠? 전자제품 완성품을 사러 갔어요. 생산물 시장이죠? 그 요소인 나사를 조이는 나사, 그게 빠져가지고 잊어버렸어. 그래서 그걸 사러 갔어. 전자공구상가에. 생산 요소 시장이죠?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능은요, 그 밑에 보시면 거래할 상대방을 찾기가 쉬워. 시장에 가면 다 나와 있으니까. 교환 조건을 또 탐색하는데도 쉬워.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상인들이 있는 것보다는 시장에 모여서 있는 게, 그래서 나도 시장에 가는 게 비용이 훨씬 줄어든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또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시장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걸 자유스럽게 놔두는 게 자유주의, 시장, 순수 자본주의. 그 다음에 그거를 정부가 규제하는 게 수정자본주의. 지난번에 배웠죠. 자, 그러면 순수 자본주의의 시장 기능, 보이지 않는 손이 실패를 했다. 그래서 불황이 왔다. 그러면 그건 시장 실패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실패는 왜 오느냐 하는 거는 세 가지 요인이 있어. 그게 바로 독과점 문제, 공공재 부족, 외부 효과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독과점 아까 설명했죠? 권력이 개입하지 않아. 즉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가만두니까 양육강식이 일어나가지고 힘센 놈이 다 가져. 그리고 그들이 독점을 하거나 특정 상품에 대해서 독점을 하거나 아니면 소수의 기업들이 서로 짜고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과점을 해. 이게 독과점이죠. 그러면 다른 기업은 클 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제 가격이나 생산량을 마음대로 조절해가지고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가 있죠. 처음에는 다른 기업, 경쟁 기업을 죽이려고 싸게 팔 수도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소비자한테 큰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게 독과점이에요. 이것 때문에 시장 실패가 오는 경우가 빈번하고, 그 다음에 공공재가 부족해. 공공재라는 건 누구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물건을 공공재라고 하는데, 이게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또한 나와 같은 목적으로 가는 사람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그것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항제철에서, 요즘에는 포항제철만이 아니라 많은 제철소가, 대형 제철소가 있는데, 포항제철에서 철을 만들어내. 공공재거든. 그래서 국가에서 처음엔 했어요. 철의 수요는 여기저기 많아. 그죠? 여기저기서 많아. 예. 그런데 이걸 시장 경제에 놓아놓으면, 그냥 방치해 놓으면 자본이 많은 기업이 그 철을 독점으로 사들인다고. 이해돼요? 포항제철에서 만든 철의 80%를 독점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A 기업이 샀다고 생각해봐요. 자본이 풍부한. 그럼 나머지 20%를 가지고 다른 모든 기업이 나눠 먹게 해야 되잖아요, 철을. 그러면 우리나라 망하겠죠. 건설업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 산업이니 뭐 철도 산업이니 다 철로 하잖아. 그런 문제예요, 공공재 부족이라는 게. 자, 외부 효과. 예. 어떤 경제적 주체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끼치는데 아무런 경제적 대가를 치르지 않는 상태다. 어떤 증권회사에서 펀드를 만들어서 팔았거든. 근데 이게 부실 펀드야. 그래서 그 펀드 가입자한테 손해가 많이 났어. 근데 그걸로 끝이야. 왜? 정부는
아니, 시장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자기가 합리적 선택을 해야지. 왜 정부 믿고 있어? 이러는 거거든. 이게 시장 실패라는 게. 그죠?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야, 전부.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죠. 이런 걸 왜 허가를 내줬냐? 이런 상품, 금융 상품을 왜 금융위원회에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항의도 하고. 그거는 어느 정도의 정부 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대로 방치했을 때 시장에서 그게 조절이 안 된다면 그거는 시장 실패가 되겠죠. 그래서 독과점 문제라든가 공공재 부족이라든가 외부 효과에 의한 시장 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 그게 시장의 한계성의 첫 번째 요인입니다. 가장 큰 거. 그 표에 나오는 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밑에, 표 밑에 보면 이제 둘째, 소득 불균형 문제 나오죠? 예, 소득 불균형. 그래서 소득이 많은 사람과 소득이 작은 사람은 당연히 발생을 하게 되고요. 자유시장 경제에서 시장 실패가 나왔다는 결론을 낼 수 있을 때가 소득이 엄청나게 불균형해질 때, 빈부의 격차가 클 때, 개발도상국일수록 못 사는 나라일수록 부자가 많아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많고 소수가 다수가 못 사는 거야, 다수가. 그죠? 그래서 소수의 엄청난 자본과 다수의 빈곤층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시장 실패죠. 그러면 국가가 개입해야 돼. 근데 이제 그런 지역에서 공산혁명이 옛날에 많이 났다고. 정부 개입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게 이제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공산혁명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나서서 적절한 분배 조절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수정자본주의예요. 노사 갈등,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이익 충돌이죠. 예, 이것도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실패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가 되죠. 그 다음에 실업. 일할 능력도 있고 의사도 있어. 근데 일자리가 없어. 이랬을 때도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겠죠. 예, 그래서 시장의 한계성 그러면, 시장 실패의 원인이 아니라, 예, 밤에 녹화를 하다 보니까, 시장의 한계성 그러면 시장 실패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소득의 불균형 문제, 노사 갈등, 실업 문제, 이런 것 등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제목 위주로 공부를 하세요. 제목 위주로. 이 시장의 한계, 그러면 시장의 한계는 뭐가 있느냐? 일단 시장 실패, 소득 불균형, 노사 갈등, 실업이 있다. 4개를 해놓고 나서 그 중에 제일 이해가 안 가는 어려운 시장 실패는 무엇이냐 그럴 때 이러한 게 나타나는 게 시장 실패다. 이렇게 예? 숲을 먼저 보고 숲 안으로 들어가는 게 상당히 사회 공부에서는 유리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거꾸로 하자. 숲부터 봐. 독과점 문제가 뭐냐? 먼저 봐. 근데 독과점 문제가 뭐의 실패의 원인이 되느냐? 이건 몰라. 그게 이제 나무부터 보고 숲을 못 보는 공부예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최소한 3개월 이상만 공부하면 공부 습관이 바뀔 거야. 자, 선생님 강의 오래 들으라 그런 뜻이에요. 자, 이번에는 시장경제 참여자의 바람직한 역할. 그래서 시장경제 참여자가 누구냐 하는 것부터 알아야지. 첫째, 정부. 그리고 밑으로 내려. 둘째, 기업. 밑으로 내려. 셋째, 노동자. 만드는 사람. 넷째, 밑으로 내려. 소비자. 5. 시장경제의 참여자는 넷이다. 하나는 정부, 하나는 기업, 하나는 노동자, 그리고 하나는 소비자. 이렇게 넷인데, 그러면 기업하고 노동자하고 묶어. 왜? 같이 있잖아. 기업은 사용자로, 노동자는 만드는 사람, 인력으로.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3단계네. 정부, 기업 노동자, 소비자. 기업 노동자를 합해서 생산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바람직한 역할이에요. 정부가 바람직한 역할을 하려면은 시장 환경을 잘 조성해야 된다 그랬는데, 시장 환경 조성이라는 건 사업자 간에, 노동자 간에 규칙을 잘 정해서 지키도록 유도해야 될 것이고, 또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잘 조성해야 되고, 이거는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어요. 자, 시장에 직접 정부가 왜 개입할까? 빨간색으로 줄이 그어져 있죠. 중요하다는 거지. 그거는 공부를 해야지.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힘센 사람이 할 수 있죠. 가장 힘센 주체가 누구야? 국가죠.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라고. 그러니까 대기업에 맡기거나 순수 시장 경제에 맡길 수가 없다고, 이거는.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는 정부밖에 못한다. 따라서 독과점을 방지하는 거. 그 다음에 외부 효과에 대한 대처. 외부 효과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불로소득이 많이 생긴다. 그거는 일을 안 하고도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런 뜻인데, 대표적인 게 완전 불로소득은 아니죠. 금융소득의 일부인데, 부동산 값이 올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3년 전에 아파트를 10억에 샀다. 10억 주고 샀다. 그런데 3년 후에 시가가 20억이 됐다. 그럼 3년 만에 얼마 벌었어요? 10억 벌었지. 과도하지 않아요? 월급자네가 10억 벌려면은 몇 년 일해야 돼? 한 30년 일해야 되나? 한 푼도 안 쓰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국가에서 어떻게 시장에 개입하는 거야. 이런 소득이 많이 발생하면 일할 맛이 안 나잖아. 국가의 생산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그런 소득이 발생을 외부 효과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니니까. 대신에 그런 매매 차익, 부동산 매매 차익에 대한 과도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조세를 무겁게 매깁니다. 매매 차익의 70% 정도를 조세로 부과한다든가, 이렇게. 그러면 10억의 이익이 나면 이제 7억을 세금으로 내야 돼. 물론 3억도 크긴 크지만 심리적으로 어때요? 만족감이 안 오겠죠? 그렇게 해서 과도한 금융소득이나 과도한 그러니까 육체적 정신적 근로를 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그런 세금, 그런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를 부과하고, 또 열심히 근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이 얼마 안 나는 직종이 있어요. 이런 직종은 보조금을 오히려 국가가 지급해 주지. 열심히 더 하라고. 지원금을 준다고. 그죠? 그래서 요즘에 사람 많이 고용하라고 고용 근로 보조금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사장님, 중소기업 사장님들한테. 소상공인이나. 그래야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그런 것이 외부 효과에 의한 대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공재 생산인데, 아까 철을 잠시 얘기했죠? 포항제철에서 만드는 철,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만들어진, 생산되는 철의 수요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철 생산 공장에 인허가를 직접 더 내주든가, 아니면 그런 사기업이 없다면 국가에서 철 생산 공장을 또 하나 세우든가, 이렇게 해서 모자라는 공공재 생산을 늘려주는 거예요. 발전소, 전기도 마찬가지고. 예? 전기나 철이나 시멘트나 이런 거 다 공공재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과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는 정부밖에 못한다. 외부 효과에 대한 대처로서 소위 과도한 이익에 대해서는 조세를 높게 부과하는, 그리고 노력에 비해서
이익이 안 나거나 손해가 날 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 그 다음에 공공재 생산을 조절하는 정책, 직접 생산하는 정책, 이런 걸 통해서 시장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익이 나오면요, 소득을 재분배해야 될 거 아니야. 아까 말했지만 고소득이 나오면 누진세를 적용해서 소득 재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못 버는 사람들 있죠. 돈을 버는 재주가 없는 선생님 같은 사람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복지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복지제도는 여러분이 알아요. 못 사는 사람들 도와주는 거. 근데 누진세 제도는 잘 모를 거야. 세액을 증액시키는 게 아니고 세율을 증액시키는 거야. 세율을 높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세율을 높이면 그래프가 이렇게 직선으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포물선으로 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년에 연봉이 8천만 원 이하다. 이런 사람들은 소득세를 5% 연간, 그 다음에 8천만 원 초과 연봉으로 8천만 원 초과 1억 6천만 원까지는 세율을 예를 들어서 2%로 올리는 거야. 그런데 1억 6천만 원을 초과해서 3억 6천만 원까지, 그러면 그 세율이 아까 2%였죠, 간격이. 2% 간격이 아니라 3%를 늘려서 5%로 책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2% 똑같이 한 단계씩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2%, 4%, 8%, 12% 이런 식으로 해서 세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액이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세금이 많아지겠죠. 따라서 소득 재분배 정책이 강화되는 현상을 누진세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를 또 안정시킬 수 있죠. 경기를 안정시킨다는 건 경기가 너무 이렇게 붕 뜨면 경기가 부양되었다는 것은 너무 활성화되면은 돈이 너무 많이 돌면은 인플레이션이 와요.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거든. 그래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돈을 회수하기 시작해, 정부에서. 그래서 재정 지출을 줄이거나 세율을 인상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부가 하는 시장경제 참여자로서의 바람직한 역할이 되는 것이고, 기업은요? 기업은 장사 잘하는 거죠, 뭐. 장사 잘하는 기본 요건이 뭐예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로 생산하는 거. 그거죠. 효율성 향상. 기업가 정신이라는 건 뭐냐? 이 기업가 정신이 많은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 많아야지 나라가 발전하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1960년대부터 바람분, 소위 말해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됐는데, 어떤 사업의 계획안을 아무리 탄탄히 짜도 미래의 것이니까 해봐야 알죠. 그죠?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들어본 말이지. 해봐야 알죠. 그래서 항상 기업가들은 위험과 불확실성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면 막대한 손실이 난다는 것을 감수를 하고 도전을 하게 돼요. 그 정신, 그 개척 정신을 기업가 정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바로 그러한 위험 요소를 감수하는 기본 기업가 정신이 없으면 자본주의가 발달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시장 경제가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원천은 바로 기업가 정신이다 하는 것이고요. 사회적 책임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겠고, 노동자나 소비자의 권리 존중이 나오면 당연히 사회적 책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역할과 책임, 권리 해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권리 부분.
노동자는 사용자보다 약자이기 때문에 임금 협상을요, 단체로 할 수가 있어요. 사용자는 단체로 할 수가 없어요. 노동자는 단체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률로서 헌법에 노동 3권을 규정해 줬습니다. 노동 3권이라는 것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 단결권이죠. 그 다음에 만들어진 단체, 노동조합으로서 단체 임금 협상을 할 수 있는 단체 교섭권, 그리고 사용자가 들어주지 않으면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는 단체 행동권, 이 세 개를 헌법에 보장을 해줬어요. 그래서 다음 중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이 아닌 것은 이라고 출제했을 때 요 세 개는 반드시 노동 3권에 들어간다. 뭐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파업 그러면 뭐예요? 단체 행동권이 되겠죠. 자, 소비자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합리적 소비해야 되겠죠? 소비자 주권이라는 건 뭐냐? 현대사회에서 모든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는 최종 권한은 소비자가 가지고 있어요. 네, 나 하나의 힘은 약하지만 소비자가 그 물건을 많이 사주면 그 물건은 많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기업체는 발전하는 것이고요. 안 팔리면 망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소비자 주권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요, 기업가 주권이었어요. 그래서 물건이 워낙 없으니까 기업에서 웬만한 거 만들어내면 그냥 팔리는 시대가 있었다고. 몇십 년 전까지는. 그러다가 지금은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됐거든. 그러니까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서 흥망이 달라지니까 주권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왔죠. 그래서 생산자 주권에서 지금은 소비자 주권으로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윤리적 소비, 그래서 내가 소비한다고 마약 사가지고 막 맞으면 되겠어요? 아니죠. 소비를 하더라도 공익과 공동체를 고려해서 소비한다. 또 예를 들어서 팬데믹이 왔다고 해서 그 동네 편의점 다니면서 은행에 예금해 놓은 거 다 인출해가지고 사재기를 싹싹 해야 되겠어? 그러면 공익과 공동체에 안 맞는 소비죠. 윤리적 소비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소비, 소비자 주권, 그 다음에 윤리적 소비를 해내야 되는 것이 소비자의 시장경제 참여자로서의 바람직한 역할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장을 넘기면 이제 총정리가 나오는데, 요번 화면에 총정리부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원이에요. 자, 보이시죠? 아까 했던 거 정리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재화를 위치를 이동해 줌으로써 엄청난 부가가치가 생산됐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상업자본주의라고 한다.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그런데 이제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잘 파는 것이 자본 축적의 주 요소가 된 시절을 산업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혁명이 나타남으로써 나타나는 자본주의 현상이죠. 상업자본주의에서 산업자본주의로. 그러다가 경제공황 이후에 정부가 개입하게 되죠. 그거를 수정자본주의, 자본주의를 수정했다. 그래서 사회주의 요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다가 경기 침체가 오니까 다시 정부는 손 떼라. 시장 실패에 의해서 정부가 개입하고 정부 실패에 의해서 다시 시장 경제로 환원시키는 게 20세기 후반부터의 신자유주의 경제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학자는 산업자본주의에서 자유방임주의를 강조한 사람 누구였죠? 애덤 스미스. 그렇지. 그 다음에 공황을 맞이하면서 시장 실패 상태에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한, 큰 정부를 강조한 사람이 누구였죠? 케인스. 그 다음에 다시 작은 정부를 강조하면서 시장의 규칙적 집행, 정부는 시장의 규칙을 집행하는 심판자 역할만 해야 된다. 따라서 최소한의 개입만 해야 된다 해서 자유주의를 다시 강조한 사람이 누구였죠? 신자유주의를 강조한 사람? 프리드먼. 요 세 사람은 꼭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